만두 안에 보면 야채가 막 있잖아요. 고기랑 야채랑 섞여 있잖아.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게 약간 건강식품 쪽으로 살짝 포지셔닝이 돼 있대. 아, 야채가 들어가서. 그 우리도 야채는 이만큼 들어가지 않나? 냉동김밥, 만두 이런 게 지금 건강식 포지션이 그런 되고 있는 야채 거죠. 조금 들어가면은 다 건강식으로 생각하나 보다. 네, 안녕하세요. 양정혁 회사입니다. 네, 김기현입니다. 네, 한만입니다. 오늘부터 회계사의 땜빵. 아, 땜빵이라. 유일한 비회계사. 예, 포션이 본인의 포션을 커지고 있는 게 늘리네. 느껴져요. 분량을 늘리네. 아주 좋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잘 지냈고. 그래도 역시 한의사님이 오니까 그 글로벌 얘기를 다룰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 글로벌 K푸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흑백 요리사가 불어온 홍콩. 넷플릭스는 이날 흑백 요리사가 3주 연속 비영어권 시리즈물 가운데 시청수 기준 1위를 차지했다라는 내용도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흑백 요리사가 한식을 세계에 홍보하는 뭐 정말 다양한 요리를 융합하는 한국 요리를 프랑스, 이탈리아, 중국, 일본 요리에 더해 세계 5대 요리로 끌어올렸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거냐면 홍콩의 유명 칼럼니스트가 이렇게 요식업계를 5대로 나누면서 한국까지 그 5개 안에 좀 넣어 들어갔고요. 그래서 한국 요리 스타일은 앞으로 세계 정상급 셰프가 반드시 갖춰야 할 기술이 될 거. 뭐 이런 극찬을. 한국 요리가 맛있지. 한식이 맛있어. 흑백 요리사 지금 우리도 몇 번째 촬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렇게 연끌을 할 수 있나 우리? 예전에는 내가 찍고 싶은 걸 찍었다면 이제는 그래도 남들이 궁금해하는 걸 좀 찍자. 근데 F&B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있어. 그러니까 계속 이런 딜이 생기잖아. 요화정도 그렇고 뭐 매드포 갈릭도 그렇고 그래서 뭔가 접근하기도 쉽고. 싱가포르는 중화권인가요? 인구의 77%가 중국계. 그러니까 중화권이 맞죠. 거기는 뭐 어때요? 한식 뭐 반응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소소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K 컨텐츠 뜨면서 한식점도 많이 생겼고요. 이 흑백 요리사를 계기로 막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연락 되게 많이 해요. 예약 좀 해달라. 우리도 못 가는데. 예약해달라. 막 이모카세 예약해달라. 그래가지고 나도 못 가 이러면서. 요즘 우리 지난번에 캐치 테이블 찍으면서 얘기했었잖아요. 우리는 안 가겠지. 우리는 뭐 예약하고 줄 서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모두가 잊었을 때 가겠지. 우리는 내년 이맘때쯤 나올 것 내년 같다. 이맘때쯤에 거기 이제 예약 그 되나? 캐치 테이블 재무 한번 갱신하면서. 그래 그때 한번 가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K푸드라는 게 유명했던 게 있었잖아요. 불닭볶음면, 치맥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불닭볶음면이나 치맥은 한식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흑백요리사를 통해서 이제 한식이 조금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 같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이제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해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K푸드 한식의 다양한 글로벌 지표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그 식음료의 수출 지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 식음료들이 글로벌로 얼마나 수출이 늘고 있는지. 일단 제일 특이한 건 미국 미주 지역의 성장폭이 굉장히 큽니다.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5년 평균 연성장은 한 13.7%나 되고, 근데 이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연평균 계속 15% 13%씩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니까 특히 미국 지역에서는 성장세가 가파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K-뷰티 우리 컨텐츠에서 찍었던 넷플릭스 영향, 컨텐츠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물론 이걸 뭐 정확히 누가 완벽히 쪼갤 수는 없는데 어쨌든 K컬처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기폭제가 돼서 20년도, 21년도부터 수출이 확 늘어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한 신북방 국가는 어디예요? 일단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 국가들. 그쪽을 그리고 이제 신북방이라고 하는. 몽골 포함해서 신북방 국가들이라고 하고 중국 뭐 위쪽 나라들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검색해 보면은 외교 정책도 신북방 정책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는 도시락 라면 있잖아요. 도시락 있고 라면의 동의어로 쓰일 정도로 아 진짜? 국민 라면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도시락 하긴 내가 이제 컵라면 잘 안 먹는 거야. 도시락 아직도 팔아요? 편의점 가면? 팔긴 하는데 잘 안 먹죠. 잘 안 먹나? 먹어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사실 도시락 관련해서 막 엄청 큰 거 막 그런 유행도 있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진짜. 나도 모르긴 하는데 진짜 모르는구나. 이거 그렇게 치면 K푸드가 수출량이 확 늘었는데 옛날에 이제 그런 기사도 있지만 초코파이 이런 기사도 있었잖아요. 배경이 궁금해요. 수출 물량이 크게 늘어난 배경. 그냥 좀 히스토리를 한번 좀 파악을 해봐야 돼요. K푸드의 수출의 히스토리. 일단 90년대는 조미료 위주로 좀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한 건 2000년대 이후로는 과자. 어차피 수출을 많이 한다는 거는 결국 내수 시장에서는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해외 문을 두드리게 됐던 게 이제 계기
계기가 됐던 거고 제일 유명한 게 뭐 러시아 초코파이. 음. 너무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초코파이가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인기 많았고 그리고 그 도시락 라면. 도시락 라면. 라면도 이제는 인기가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라면이라는 명사로서 활용된다고 해야 되나? 대명사가 된다. 대명사가 된 거죠. 그런 게 이제 과거였었고요. 최근에 이제 흐름은 이제 우리가 맨날 얘기하고 있는 K 컨텐츠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보는데 한국 드라마는 예전에도 있었겠지만 그게 글로벌리 퍼지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2010년도부터는 방송 뭐 넷플릭스뿐만이 아니라 여러 유튜브도 해가지고 한국의 드라마나 컨텐츠가 해외로 뻗어 나가기 좋은 환경이 됐죠. 그게 되면서 이제 K 컨텐츠 영향으로 특정 아이템들이 건 바이 건으로 계속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지만 하면 못 터지고 이지만 하면 못 터지고 했었었는데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타자 정도로 유명했던 게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별그대. 2010 천송이? 천송이가 진짜? 먹던 치맥. 그리고 그때 그 천송이가 먹던 치맥으로 유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기생충. 기생충. 2020년 들어와서 짜파구리였나? 기생충에 짜파구리가 나왔구나. 네, 짜파구리. 근데 오징어 게임 달고나. 아, 달고나 다 알잖아. 김밥 얘기할 때 나왔던 어터니우. 네, 어터니우.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김밥까지 이제 컨텐츠랑 뭔가 대비되는 하나의 히트 제품들이 쭉 나오기 시작했었던 거죠. 근데 이게 꼭 되게 대단한 드라마나 이런 거 아니다고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에서 파급된 것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2014년도에 그 연극 남자? 이분 유명하시죠, 이분? 유명한 유튜버인데 이분도 그 불닭볶음면 예, 영상에 약간 시발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북닭볶음면이 챌린지가 된 거예요. 이걸 먹을 수 있느냐. 예, 근데 그때만 해도 모두가 한때 유행이라고 생각했고 한때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났는데도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죠. 2014년이면 이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10년이야 10년. 예. 그리고 삼양은 어나더 삼양이 됐죠. 그 사이에 어나더 삼양이 됐고 뭐 보면 2023년 BTS 멤버 정국 씨가 불그리 레시피? 불닭볶음면과 너구리인 것 같아요. 불그리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또 유행을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SNS나 이런 OTT 상에서 하나의 컨텐츠가 하나의 K푸드로 연결지어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지금까지의 K푸드 수출의 연대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OTT랑 SNS랑 쌍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기서 이거 터지고 터뜨리고, 저거 저기서 터지고. 터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속화가 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그냥 한국 오면은 이런 거 그냥 먹고 싶다. 뭐 이제 한국 가면은 이런 거를 해봐야지. 하긴 우리도 해외 가면 다 하잖아요. 그런 게 그렇게.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 8월 달에 제주도 갔었는데 뭐 제주도 가니까 하루는 회 먹고 하루는 고기 먹거든요. 돼지고기집에 갔는데 테이블 2개가 다 외국 손님이세요. 아, 맞아. 그래서 그냥 한국에 오셔서 그냥 뭔가 K푸드를 이런 걸 그냥 먹어야 되는 게 이제 정말 좀 있나 보다. 나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지. 근데 이거는 진짜 놀러 오는 외국인 그 여행객에 진짜 급증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행에서 뭐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크잖아. 크잖아.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이탈리아 간다 그러면 또는 일본 간다 그래도 맛있는 거 뭐 먹을지부터 쭉 나열하는 게 되게 일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네. 야, 한국 놀러 가면 이것도 먹어야 뭐 되고 한국 저것도 놀러 먹어야 되고. 가면 뭐 삼겹살에 소주 먹자.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생길 수도 있는 거지. 과거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돼버린 거잖아요. 캐치 테이블을 외국 애들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관광의 하나의 이게 아이템이 된 거잖아요. 왜냐면 또 예약하려고 하면은 다 캐치 테이블로 넘어가잖아요. 외국인들도 해야 되니까 다 그거 쓰더라고요. 그러면 이 K푸드 수출 물량 이거를 품목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회사에서 자체 가공을 좀 했는데 압도적인 수출 1등은 라면입니다. 아까 얘기한 불닭볶음면은 말할 것도 없고 진라면, 신라면 이런 기본 라면들도 해외 소비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고요. 그 왜 한국에 막 더현대가 어디 막 라면 스테이션에서 온갖 뭐 100종류의 라면 이렇게 깔아놓고 그런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화제가 됐었는데 뭐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게 된 배경도 싱가포르에서 F&B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막 라면 스테이션 만들어갖고 수입을 엄청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라면이 은근히 관리가 힘들어요. 라면 왜? 유통기한 몇 개월인지 아세요? 몰라요. 유통기한이라는 걸 생각해보고 아니 있나? 그냥 영원한 거 아니에요 거의? 그냥 무인도 가져가도 한 되는 30년 거 아니야? 아니었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공식적인 유통기한이 대부분 6개월이에요. 6개월. 아니 그렇게 짧다고요? 되게 짧아요. 그냥 집에서 짜파게티나 신라면 이런 거 사놓고 좀 시간 지난 다음에 먹으려고 유통기한 보면은 지나 있어요. 그리고 아, 유통기한 진짜? 지난 다음에 먹으면 좀 눅눅해요. 눅눅해지는구나 면이. 전혀 몰랐는데. 그리고 라면도 막
해외 거점에서 오는 것들은 빨리 오는데 국내에서 벤더들이 유통하는 걸 받으면 유통기한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오니까 여기선 8시간이 막 3달 4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지에서는 8시간이 줄어들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 재고 남아갖고 저 엄청 혼났어요. 라면 유통기한이 어떻게 6개월밖에 안 되지? 근데 저는 요 표 보면서 놀라웠던 건 이제 2위였어요. 2위가 우리가 그때 다뤘던 검은 반도체 김. 2위도 꽤 되게 강력한 2위예요. 엄청나게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수출액이 1조 원이 넘고 2위는 어쨌든 김입니다. 김. 2023년 기준에 한 123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보면 마지막이 재밌어. 배. 이게 배가 우리가 생각한 그 과일의 배인가? 맞아요. 그 배고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우리나라 과일류 중에서 수출 1위라고 하더라고요. 코리안 페어라고 해서 진짜 좀 해외에서 외국은 배가 없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배 종류가 좀 다른 것 같고 주요 수출국은 미국 및 대만, 동남아시아. 뭐 교민분들이 많이 드시나?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배가 맛있죠. 시원하지. 배 한쪽 먹으면. 달콤하지. 배 한쪽 먹으면 그리고 시원하지. 여담으로 그 갈아 만든 배가 일부 국가에서는 해장 음료로 각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요. 네, 괜찮아요. 외국인들이 LDH라고 읽는다고 왜? 배를 LDH로 써가지고 배 한글을. 많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귤 수입해봤거든요. 근데 이것도 오다 보면 금방 물러 터져가지고 귤은 진짜 관리 힘들 것 같다. 배는 좀 나아요. 배는 좀 딱딱하잖아요. 귤은 이제 막 반 썩고 막 그래갖고 힘들더라고. 그 기타 음료라는 게 뭘까요? 기타 음료는 생각보다 우리가 한국에서 잘 안 먹는 것들이 해외에서 인기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뭘 그래서 드실까? 포도봉봉, 갈아 만든 배, 오렌지 쌕쌕 이런 거 인기 많고요. 오렌지 쌕쌕 맛있지. 맛있지. 그 알갱이가 있잖아. 근데 이게 맛있으려면 나이가 좀 들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거 이제 막 편의점에서 사 먹거나 슈퍼에서 사야 되는데 외국의 한식당 가면은 기본 음료 메뉴에 들어가 있어요. 뭐 갈아 만든 배, 진짜? 오렌지 쌕쌕 방금 얘기한 것들. 포도봉봉. 네, 이런 게 인기가 꽤 많고 뭐 밀키스나 식혜 이런 것도 인기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치면 정말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2024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마시는 음료다. 그리고 보면 김치도 수출량이 꽤 많은데 이것도 싱가포르 있을 때 제가 수입을 많이 해봤는데 숙성도 때문에 또 난이도가 높아요. 이게 냉장으로 또 해야 되고 그 가져가는 사람들 취향이 있잖아요. 또 오랫동안 창고에 있으면 묵은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것도 김치도 또 유통 관리가 좀 힘든 품목 중에 하나인데도 이렇게 뭐 수출량이 많이 나오네요. 김치는 그치 외국에서 만들어 먹기 쉽진 않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어쨌든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 뭔가 유통의 문제가 나오고 있긴 하네요. 유통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근데 생각해보면 김치는 유통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어려워요. 아니 김치는 집에서 보관도 힘들어. 엄마한테 받아오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도 이렇게 박스채로 수입했거든요. 식당들에 공파는 그런 걸로 했는데 생산일에 따라서 한 달치씩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럼 식당마다 좀 익은 걸로 달라는 것도 있고 그 아삭한 걸로 달라는 것도 있고 진짜? 그게 그래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것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겠다. 그 소주가 단일 품목인데 외국 사람들 소주 많이 제가 알기로는 뭐 베컴이 소주 좋아한다 이런 거 얼핏 본 것 같고. 백감은 그냥 다른 술도 좋아할 것 같은데. 소주가 한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인지도가 되게 높아요. 다만 이제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 생소주, 우리가 이렇게 흔히 먹는 뭐 처음처럼 이즐백 이런 것들은 외국 애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그래서 혼자 생각해봤는데 소주가 맛있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소주가 언제부터 맛있었어요? 저는 기억이 나요. 개업하고 나서요. 네, 개업하고 나서. 그런 거죠. 왜 이거를 달다라고 하는지 알겠다. 왜 달짝지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김 대표님은 언제부터 달았어요? 처음부터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저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고 이게 왜 맛없지? 저도 막 대학생 때는 이거 막 왜 쓴데 왜 근데 먹지? 알코올 향만 나고. 제 생각에는 소주는 이게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우리도 뭐 몇 년 먹어야 이제 맛있잖아요. 소주가 다니까. 그래서 확산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외국에서 한식당 가면은 한국 사람들 테이블은 되게 쉽게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어요. 테이블을 보면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소주병 이렇게 잔뜩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먹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밖에 없고 싱가포르 있을 때 보면은 한식당에 가면 한국인들은 고기도 뭐 한 3, 4인분씩 먹고 그리고 뭐 거기다 찌개 먹고 우리 셋이 가면 한 4, 50만 원 나와요. 소주도 25,000원. 싱가포르에서 먹으면. 그냥 고기 1인분씩 딱딱딱 시키고 그다음에 과일 소주 이런 거 시켜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먹어요. 한 병 시켜놓고. 하루 종일 먹는구나. 그래서 외국에서는 보드카야?
과일 소주는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행했었는데 과일 소주를 난 먹어본 적이 없는 거야. 술 냉장고에 없어요. 아니 예전에 한창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수나리였나? 왜냐 이런 정통파들이 안 넘어오거든. 절대 안 넘어가죠. 정통파들은 뭐 빼놓으면 안 되는 게 만두 얘기예요. 만두. 비비고가 한국 만두를 폭발적으로 많이 수출을 시켰는데 이게 2010년도에 제일제당 CJ에서 비비고라는 브랜드로 냉동 만두를 미국 시장에 진출했어요.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텐데 무려 LA 레이커스 유니폼에도 비비고가 박혀 있어요. 그래갖고 르브론 제임스가 이거 아, 막 받고 있어. 여기 비비고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 처음에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합성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비비고의 미국 인기를 잘 모를 때였고 그만큼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만두가 냉동과 냉동이 아닌 것의 맛의 차이가 별로 없어서 통하기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냉동만두 집에서 전자레인지 데워보면 맛있잖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거의 똑같잖아. 그래서 그게 미국 진출에 되게 유통을 쉽게 가져가는 데에도 이슈가 되기도 했었고 들어보니까 만두 안에 보면 야채가 막 있잖아요. 고기랑 야채랑 섞여 있잖아.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게 약간 건강식품 쪽으로 살짝 포지셔닝이 돼 있대. 아, 진짜? 야채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우리도 야채는 이만큼 들어가지 않나? 그러니까 점처럼 보이지 않아요? 고기와 야채와 이게 이제 적절하게 배합이 된 건강식. 그래서 우리도 집에서 만두 먹을 때 건강하다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될 거. 너는 그러면 만두 먹을 때 건강식이라고 먹니? 지금 의외로 냉동김밥, 만두 이런 게 지금 건강식 포지션이 되고 그런 있는 야채 거죠. 조금 들어가면은 다 건강식을 생각하나 보다. 이게 약간 그리고 또 계기가 CJ가 이제 한번 매출이 성장한 큰 계기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미국에 있는 냉동식품 제조 물류 회사예요. 슈완스라는 회사를 2.8조 원에 인수를 했어요. 2조 8천억에 인수를 했고 그게 이제 미국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CJ가 한국에서 비비고라는 냉동만두를 만들 기술은 있을 텐데 이게 또 미국에서 직접 유통하고 생산할 수 있는 기지까지 다 마련을 한 거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미국 전역에 금방 유통시킬 수 있는 그 공급망이 있었을 제조 거잖아요. 물류 회사니까. 그게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비비고가 미국 만두 시장 점유율이 48%. 48%. 이건 사실 그냥 거의 다 비비고 그냥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 외국인들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만두를 덤플링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그냥 만두. 그냥 이렇게 쓰네. 나는 이 MANDU 만두. 그거 보고 맞아요. 이제 좀 뿌듯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미드 봐도 그런 단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만두라고 나중에 미드에서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에는 CJ 실적 이야기를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아. 아까 슈완스라는 회사를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2019년 2월이에요. 해외 미주 매출이 좀 그때 이후로 확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 전년도에는 5조 3천억 정도였었고 급성장을 했습니다. 미국의 만두 공장도 짓는다고 하고 또 미국에서 이렇게 재미를 봤으니까 다른 나라도 당연히 지금 유통망을 개척하려고 하겠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요 전략을 많이 취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나 불닭볶음면 삼양인가요? 삼양? 삼양은 뭐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죠. 이미 주가가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게 성장했었고 어마어마하죠. 삼양이 불닭볶음면이 처음 화제된 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2014년에 그때 뭐 여러 가지 유튜버 이런 컨텐츠들이 잘 터지기 시작하면서 2014년도에 수출액이 224억 그리고 딱 10년 후 2023년 수출액 8,093억 36배. 그러네. 그리고 24년도 지금은 실적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는 이제 실적이 공시됐으니까 상반기 수출 매출만 해도 전년도 수출이 8천억이었는데 이미 상반기만 6,200.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상 1조 수출이 1조 넘네. 1조 넘겠네. 불닭볶음면 자체의 수출액 자체가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물량 자체도 작년 대비해서 뭐 30%. 사실 삼양 같은 경우는 이거 물량 맞춘다고 제조 시설을 엄청 확충을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주 하면은 저희가 이거 예전에 정말 초창기에 다룬 기업인데 하이트 진로 성적 어떤가요? 수출액이 2019년 975억에서 23년에 1666억으로 크게 성장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성장의 원동력은 소주가 아니라 기타 제재주예요. 이게 뭐예요? 기타 제조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과일 소주입니다. 이슬톡톡. 그래서 아까 해외 쪽은 우리 소주보다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신 거구나. 소주도 2019년에 299억에서 23년에 602억으로 2배 성장하긴 했는데 기타 제재주가 같은 기간 184억에서 792억으로 거의 4배 성장을 했죠. 외국 사람들이 정말 기타 제재주를 좋아하는구나. 근데 뭐 주류는 보면은 수출액이 많이 증가하긴 했는데 아직 절대 규모는 크지 않고 아직 뭐 내수 소비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거에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수가 1.2조거든요. 하이트 진로. 아 근데 만약에 K 주류가 터지면 정말 파급력이 말도 안 되게 클 것 같긴 하네요. K 드링킹은 아직 좀 갈 길이 먼 것 같긴 해요. 소주의 그 허들이 너무 큰가? 너무 큰가? 근데 그런 게 큰가? 주류는 어쨌든 이게 수출하다 보면 가격이 확
뜨잖아요. 뭐 관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취향 문제도 큰 것 같아요. 우리도 보드카 이런 거 먹긴 먹는데 그렇게 많이 먹진 않잖아요. 보드카는 안 먹지. 위스키나 너 보드카 언제 먹었니? 한 20살 때 뭐. 그러네. 보드카를 얘기하니까 확 와닿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기업, 개별 기업을 한번 살펴봤고 이제 외식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외식 산업 글로벌 진출. 이거는 어떤가요? 이거는 이제 뭐 공식적인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약간 제가 개인적인 경험 국한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를 좀 양해해 아니, 근데 주시고 싱가포르에서 진짜 그 F&B 프로젝트 비즈니스를 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아시아에 국한돼 있어요. 뭐 다른 국가는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2017년에 점포 6,000개로 피크를 찍었고 감소해서 23년에는 3,600개. 오히려 줄었네요. 네. 그래서 K푸드 열풍 때문에 해외에 뭔가 열면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다들 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 일단 뭐 2017년이 당시에는 K푸드가 지금만큼 수요가 높지는 않았어요. 핫해진 거야 2020년, 21년 그때 기점으로 이제 관심도가 좀 높아진 거고 그 다음에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식자재 수급 같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식과 비교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다들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일식도 먹어보고 한식도 먹어보시고 하셨을 텐데 이 경험에 대해서 좀 각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뭐 양 대표님 일식 어떠셨어요? 죄송한데 해외에서 일식을 안 먹어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일단 가격이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그냥 적당한 가격에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체감상 한 15,000원? 조금 비싸지만 뭐 그렇다고 엄청 비싸지 않은 그리고 항상 기본 이상의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고 한식은 드셔보셨어요? 한식은 먹어봤죠. 한식은 해외여행 가서 이제 힘드니까 보통 중간에 한 번 김치찌개 먹으러 가고 한 번 삼겹살 먹으러 간 적. 한식 먹어본 소감은 어땠어요, 김 대표님? 맛있었다. 맛있었다. 왜냐면은 뭐 먹고 싶어서 먹으러 간 거니까 맛있었고 외국에서 한인 식당 가면 모든 메뉴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화된 김밥 천국 느낌? 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 메뉴 엄청 많은데 삼겹살도 있고 막 삼계탕도 있고 갑자기 짜장면도 있고 막 짜장면도 있고 뭐 짜장면 주는 게 어디야? 거기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해야지. 그거는 좀 기억에 남는 특징이긴 했었어요. 되게 세대 구분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세대 좀 구분 좀 해봐. 3세대로 구분을 해왔어요. 근데 해외 한식당의 세대 구분. 그래서 일식하고 좀 비교도 하고 1세대는 대부분 이제 해외 교민분들께서 생계를 위해서 식당을 차려서 운영한 식당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별로 이렇게 막 약간 안 유명했으니까 한국 사람만 가고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점을 못 만들고 우리나라 뭐 삼계탕 전문점, 고기 전문점, 회 전문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못하고 모든 메뉴를 취급한 거죠. 삼겹살부터 뭐 파전, 뭐 짜장면, 부대찌개 맛있겠다. 뭐 여기저기 식자재 좀 수입해놓은 업체에서 좀 떼오기도 하고 고기 같은 경우에는 현지 고기 유통업체 찾아가서 또 맛있는 거 찾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자재 수급 능력 그 다음에 주방장님의 실력에 따라서 맛의 편차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사실 핵심 메뉴 외의 제품들은 냉동 돌려서 주는 경우도 많아요. 만두 이런 거. 삼계탕 같은 거, 만두. 삼계탕 어떻게 만들어요? 삼겹살부터 짜장면까지 다 하는데. CJ에서 나오는 이런 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돌려서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1세대고 사실 지금은 많이 바뀌는 추세이긴 한데 해외에 있는 한식당들이 이런 형태들이 많죠. 2세대는 뭐예요? 국내 외식 기업들이 해외에 직진출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잘 된 브랜드가 그 브랜드 가지고 이제 진출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외식업을 운영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해외에 매장을 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기사 많이 듣잖아요. BHC, BBQ 같은 치킨 브랜드들 해외에 매장 많이 내고 두끼라는 떡볶이 브랜드도 해외에서 되게 잘 돼요. 그리고 이거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북창동 순두부도 아시아권에서 되게 잘 되고 그 외에 뭐 최근에 압구정에 있는 삼원가든 이런 데도 베트남에 매장 낸다고 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엄용백 돼지국밥이라고 그것도 장사 되게 잘 되고 2세대로 넘어오면은 한국에서 이제 F&B 운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퀄리티도 많이 좋아지고 장사도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다만 이게 확장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어렵지? 오히려 1세대는 얘기 들어보면 음식을 잘하는 사람이 그냥 식당을 차렸다. 맞아요. 그냥 이런 네. 느낌인데 2세대는 그래도 뭔가 다 브랜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가 어려운 거지? 일단 두 개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본, 두 번째는 식자재 수급이에요. 먼저 우리나라도 자체 자본으로 많은 매장을 오픈할 수 없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모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이제 매장을 열더라도 현지 자본이 투입되는 프랜차이즈 모델이나 그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뭐 해외 뭐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이런 걸 주면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대부분 자체 자본으로 매장 몇 개 내서 운영하고 있고 그냥 직진출해서 플래그십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운영
운영하시나 보고. 네, 그래도 뭐 몇백 개까지 늘린 것도 있긴 한 여전히 자체 자금으로 이렇게 내는 거는 힘들죠. 프랜차이즈로 넘어가야 매장에 이제 확갈 많이 수 낼 있는 수가 건데.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려움은 식자재 수급이에요. 한국에서만큼 퀄리티 뽑아내려면 한국에서 식자재 갖고 오거나 현지에서 레시피에 맞는 거를 맞춰야 아니, 되는데 이게 나는 제일 불가능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한국에서 흥한 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똑같이 하려고 해도 똑같이 못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나갈 수 있어도 예를 들자면 거기서 사갖고 이제 내가 조달해야 되는 고기 자체가 틀려지는 거. 뭐 호주산 그러니까 사야 이렇게 되고 생각하면 미국산 돼요. 사야 되고 하니까. 저희가 옛날에 정말 오래전에 아. 발리 여행을 남자들끼리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맛있는 음식점, 발리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로컬 음식점이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고, 얼마나 맛있었냐면 우리가 한국 와서 야 이거 우리 차리자 라고 했는데, 진짜? 사실 그때 그렇게 생각하면 거기서 파는 모든 조미료, 거기서 파는 모든 생선, 거기 있는 야채들이 여기 없잖아. 없지.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부터 끝인 거야. 원재료 수급이 어렵죠. 그래서 뭐 최대한 비슷한 걸 뭐 맞춰서 하기도 하는데, 일단 처음에 매장을 한꺼번에 막 많이 열지 않잖아요. 몇 개만 열다 보니까 식자재를 그 몇 개 매장 되지도 않는 걸 한국에서 컨테이너 짜서 가져오기도 힘들고, 뭐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맞추는데 뭐 영세한 규모의 이제 식품 유통 회사들이 있거든요. 식자재 유통 회사들. 그런 데도 통해서 뭐 갖고 오기도 하는데, 아름아름. 근데 또 물류 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아까 막 세대 구분한다면서 3세대는 그럼 3세대. 이거를 극복한 모델이 뭔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일식과 관련이 있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한식, 외식업에서 세계화를 가기 위해서 지향해야 하는 벤치마킹 모델은 일식이에요. 일식은 실제 글로벌 성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식은 해외 어디에서 먹든지 합리적인 가격에 평균 이상의 퀄리티로 소비할 수 있고, 뭐 소바, 스시, 돈가스, 뭐 텐농 이런 전문 매장들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한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한식당은 한국 사람이 운영해요. 근데 아. 일식은 로컬들이 운영해요. 엄청난 차이네요. 그거. 맞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일식이 이렇게 로컬들이 운영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일본 식자재 유통사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 현지에서. 네. 그래서 이런 식자재 유통사들이 기업화된 사이즈가 돼가지고 본국에서 뭐 소스도 수입하고 식자재 수입하고 레시피 가지고 오고 프랜차이즈 브랜드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현지 자본이 일식당을 열거나 아니면은 일본 음식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식자재 유통이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아직 이렇게 식자재 유통을 글로벌리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식자재 제조 회사들도 있고 유통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막 기업화된 규모로까지 아직 가진 않은 것 같아요. 두각을 나타내는 데가 없구나. 일본처럼 그렇게 기업화돼가지고 식자재 유통하는 회사는 아직 별로 없고, 일본 식자재 유통사들은 보면 싱가포르만 봐도 현지에 뭐 상장 회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외식 기업으로 식자재.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일본 식자재를 유통하는 유통해서 회사인데 싱가포르에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맞아요. 뭐 재팬 푸드 홀딩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상장된 회사들이 여러 있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가 돼 있고 기업화돼서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만 해도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 회사가 없으면은 우리나라 이자카야 다 망한다. 이 작가의 대장이 있는 건가? 네. 이게 LF 그룹에서 운영하는 모노마트라는 회사예요. 식자재 유통, 메뉴 컨설팅, 조리 교육. 그래서 이 작가에 창업할 때 모든 솔루션을 여기서 제공하는 거죠. 일식집 사장님들도 많이 쓰시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로컬 기업이 여기서는 아예 각 잡고 유통 및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본 기업이 현지에서 이런 형태로 유통사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식의 3세대는 이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해외 현지에서 식자재 유통사들이 영세한 규모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SCM이나 물류나 발주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없어요. 제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FM 프로젝트 할 때도 전날에 이렇게 영업사원분한테 전화해서 고추장 말통 2개랑 된장 말통 2개랑 뭐 식혜 2박스, 김치 2박스, 당면도 5박스에서 내일 좀 갖다 주세요 하면은 영업사원이 전화 받고 그 뭐 시스템에 넣든지 하셔서 다음날 갖다 주고, 그런 경험이었거든요. 이게 뭐 모든 국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싱가포르 꽤 선진국인 그런 형태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어서. 근데 이게 국내도 그렇대요. 국내도 식당에서 식자재 주문할 때 전화로 많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3세대로 제대로 넘어가려면 글로벌에 있는 일본 대형 유통 식자재 회사처럼 한국도 해외에 한국 음식 식자재를 유통할 수 있는 대규모 회사가 나와야 된다. 그럼 3세대가 나타날 거다. 네, 식자재를 유통하고 그다음에 창업 솔루션을 주고 레시피를 주고. 레시피 주고. 되게 지금 그 앞단에는 K 글로벌 푸드 막 김이니 라면이니 막 폭발적으로 우상향하고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음식점은 오히려 우하향하고 있었잖아요. 식품 단위에서는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식당은 외식업에서는 아니죠. 이제 사실 장애물에 봉착해 있는 거죠. 그 장애물이라는 게 이제 식자재 유통이 맞아요. 제일 크네. 식자재 유통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최근
최근에 M&A 시장에서 소스 공장을 인수하고 싶다는 니즈가 많아요. 이 뭐 소스 공장을 인수하고 싶다는 게 이 식자재 시장의 확장과 뭔가 연관이 된 건가요? 네, 되게 잘 짚어주셨는데 소스는 해외에서 이제 한식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식자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솔루션이에요. 요리와 조리의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조리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냥 전자레인지에 데피거나 뭐 그냥 심플하게 뭐만 하면 만들어지는 게 조리고, 요리는 이제 흑백 요리사 나와서 이제 다 썰고 From scratch부터 이렇게 만드는 게 요리고 내가 집에서 하는 건 조리인 거지. 그래서 한식당이 요리를 하려면 경험이 많은 주방장이 필요해요. 근데 해외에서 한식당을 확장하는데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현지에 한식 요리 학원 이미 이런 이게 게 문제라고 있는 것도 했잖아. 아니고. 한국 식당은 다 한국 사람들이 사장이라면서. 맞아요. 그게 그리고 문제니까. 주방장도 대부분 한국 분들인데 싱가포르 있을 때도 뭐 잘 나가는 주방장 형님들은 연봉 억대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솔루션은 소스와 레시피가 있으면은 요리가 아니라 조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리는 주방 경험이 안 많아도 정해진 레시피대로 물 넣고 소주 넣고 쉽게 말하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요. 야채 조금 고기 교육을 넣고 받으면 매뉴얼 보고 그냥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면 되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한식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 구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소스가 정말 중요해요. 소스가 있으면은 요리가 아니라 이제 조리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한식 3세대를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컬 자본이 한식당 및 한식 프랜차이즈를 만들 수 있도록 식자재 공급망, 소스, 그다음에 레시피 솔루션 이런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딜을 할 때도 프랜차이즈 딜 같은 경우는 국내 그 다음 시장은 글로벌이거든요. 글로벌이 프랜차이즈가 성공하려면 지금 오늘 이야기한 요소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렵겠네요.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시사하는 바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물류가 있어야지만 외국에서 그러니까 현지 식자재 사람들이 유통. 한국 식당을 열 수 있지, 이건 거죠. 그 MNP에서는 한식 3세대 뭐 이런 딜 해요? 한식 3세대라는 단어도 한사님이 오늘 만든 나온 거 거, 오늘 나온 거죠. 앞으로 많이 해야죠. 앞으로 많이 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지금 PE 포지션에 있으면 이런 거 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 소스 공장 하나 인수하고 제 경험은 아시아에 국한되니까 아시아 국가별로 식자재 유통사들 하나씩 인수해서 이걸 이제 기업화 사이즈로 만들고 일본 회사 벤치마킹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지 자본들이 한국 한식당 창업할 수 있게. 예전에 우리가 김 얘기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농구는 리바운드 지배하는 자가 경기 지배하고 김 마른 김. 그다음에 한식의 세계화는 식자재 유통망.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또 뻔뻔하게 홍보를 좀 하면은 네, 식자재 소스 공장 F&B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식음료 업계에 딜에 관심 있는 관련 업계 대표님들, 사모펀드, 대기업 관계자분들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이제 저희 회사가 딜을 하다 보니까 재밌는 뭐 M&A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과 그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금씩 푸는 요새 또 스레드가 핫하더라고요. 스친들? 스레드를 개설했어요. 스레드를 개설했으니까 이것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계 속의 K푸드, K 시리즈는 아직도 있어요. 그만해. 어쨌든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